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면서 북미 간의 조속한 만남도 촉구했습니다. 오슬로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제 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루는 오슬로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접경 지역 산불, 병충해 등에 대한 남북 공동 대처를 제안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회담 여부와 시기는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지만 되도록 이달 안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사전에 알았고 내용도 전해 들었다면서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가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면서 조속한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설엔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와 서라이데 외무장관 등 양국 정부와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째 공개에 제안했습니다. 북미 간 친서 전달 공개, 이희호 여사 조임은 전달 등으로 대화 국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오슬로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다시 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론을 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를 것은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멋진 편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meday you'll see what was in that letter. Someday you'll be reading about it. Maybe in 100 years from now, maybe in 2 weeks. Who knows? But it was a very nice letter. It was a very warm, very nice letter. 이어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아주 잘해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North Korea over a period of time. I'm in no rush. The sanctions are on. 미군 유해가 돌아왔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했다는 성과도 다시금 내밀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꼭 1주년 되는 날 나온 언급들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회의론을 반박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면서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친서에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재개나 진전을 위한 제안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해 왔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주역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두 차례 특사로 방북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동행한 만큼 4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동행했습니다. 윤 실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과 9월 평양회담 개최 논의를 위해 정의용 실장과 함께 두 차례 특사로 방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건영 실장의 동행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조의문과 조화 수령 문제로 만났고 다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정의용 실장, 윤건영 실장 등이 만나고 2시간여 뒤 가진 오슬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희호 여사 별세를 계기로 지난해 남과 북을 오고 갔던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다시 만나면서 이제 사실상 실무 대화는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서 북미 양측이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다시 한번 일침을 날렸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4월 24일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무능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21만 명이 넘은 청원에 청와대는 파행하는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계류 중인 국민 소환법 논의를 독촉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이틀 연속 국민청원 답변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이틀 연속 나온 청와대의 입장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국회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치고받는 신경전 속에 국회 정상화 협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연장을 두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던 협상이 최종 문턱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자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도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손을 놓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어느 때보다 따갑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탁 공방만 벌이며 별다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의 인양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이 추가 수습됐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6시 35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침몰 사고 현장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110km 떨어진 지점 벨치케에서 수상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벨치케는 지난 3일 6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하르타 지역의 다뉴브강 건너편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즉각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22명이고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인양된 유람선 선실에 대한 우리 측의 직접 수색은 오늘 이뤄집니다. 헝가리 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선실 수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허블레아니오 선실에 진입해 정밀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유람선을 추돌했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에 대한 보석이 결국 허가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이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헝가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헝가리 법원은 과실로 인한 다수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됐던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리 선장은 우선 보석금 1,500만 포린트, 한국 돈으로 6천여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 전자발찌를 찬 채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2번 유리 선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보석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유리 선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헝가리 당국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은 시기노가 사고 때 후진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뺑소니나 안전조치 미흡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를 낸 뒤 선장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가해 선박인 시기노는 억류되지 않고 영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시기노가 추돌 사고 부위를 새로 칠하면서 제기된 다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람선 인양을 지휘했던 헝가리 대테러 센터장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잠수사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13일 만에 마무리된 허블레아니오 인양을 총괄 지휘한 야노시 허이두 헝가리 대테러 센터장.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 다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임했지만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eladat sokrétű volt, és ritkán használom ezt a szót, de nagyon nehéz. Egy dolog miatt volt nagyon nehéz, hisz olyan dolgot kellett tennünk, amilyet eddig még nem tettünk, és ebben azért a kellő rutinnal nem rendelkeztünk. 그러나 걱정과 달리 국방부와 대학, 민간 단체들의 도움과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독일의 지원을 받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잠수요원과 신속대응팀 전문가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허이두 센터장은 특히 잠수요원들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Ebben a helyzetben a Duna ilyen állásánál és ilyen szakaszán nem lehetne tenni, és hétköznap nem is teszik, de ebben a helyzetben egyszerűen kellett kockáztatni, észszerűen kockázatot vállalni, és azt a munkát el kellett végeznünk. 그는 선체 인양까지만 대테러 센터의 역할이라며 실종자 수색은 경찰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선체 안에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는지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거부해 브리핑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취재진의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출입기자단은 항의의 표시로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기자 대부분이 철수한 상황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읽고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과거사위 활동을 총괄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권총으로 여성을 위협한 정황까지 담겼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씨가 여성을 위협한 뒤 성관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도 검찰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피해 여성과 2006년 여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관계한 뒤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2007년 가을쯤에는 지인에게 빚 독촉을 받자 별장에 있던 권총을 들고 여성을 겨누며 겁을 줬고 이후에도 흉기 등으로 여러 차례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이런 위협과 성폭행에 시달리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씨가 법조계에 엄청나게 힘이 센 검사니 잘 모시라며 소개했다는 겁니다. 윤 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현장에 김 전 차관이 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여성이 처한 상황을 김 전 차관이 몰랐다는 이유로 윤 씨와 성폭행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 여성과 맺은 6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모두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범죄 사실을 뇌물 혐의에만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을 김 전 차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울며 저항하고 윤 씨가 욕설하는 것을 김 전 차관이 목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김학의를 합동강간치상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결국 호도하는 것이 결과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재판에 넘겨진 만큼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명백히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요즘 한낮의 볕이 정말 뜨겁죠. 오늘도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의성은 무려 31도까지 올라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복선 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장수의 가시거리가 150m, 청주가 18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후에는 양호하겠습니다. 한낮에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과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온 뒤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릅니다. 강한 볕에 무방비로 노출 시 30분 안에 홍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꼭 자외선 차단제 수시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5월 고용률이 좋아졌지만 실업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함은 경기 상황과 무관치 않겠죠. 하반기면 경제가 회복될 거란 기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에 좀처럼 햇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와 건설 등 전반적인 투자는 물론 소비도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던 수출마저 나아질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을 펼쳐왔던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분위기입니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그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정해왔던 한국은행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열 총재가 직접 나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도 경기 회복의 신호를 찾지 못한다면 4분기 전후로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에서 다소 변화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도 한국은행의 실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금융시장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주열 총재는 또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돼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취업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 사정이 나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 상태도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실을 아는 일부 고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재무 상태가 개선돼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금리가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 열흘 안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대출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나 직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다 윈윈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폰뱅킹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처졌다는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트위터에서 가짜뉴스 미디어가 가짜 여론조사 숫자를 보도했다면서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자신의 재선 출정식에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참가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이 인양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이 추가 수습됐는데 아시아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조대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상수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고 비핵화 대화 동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대화는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면서 조속한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고 이호 여사 빈소에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와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은 내일 한국 정치사에 굴곡과 애환이 서린 동교동 사저에 들른 뒤 국립서울연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합장돼 영원한 동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전국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지만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온 뒤 주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인양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침몰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하류 쪽에서 발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현재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죠. 언제 수습됐습니까? 예, 현지 시각 12일 오후 6시 35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 35분쯤에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현지 기준으로 볼 때 침몰 유람선을 인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장소는 이번에는 침몰 사고 현장으로부터 먼 하류 쪽입니다. 110km 하류 지점인 벨치케에서 다뉴브강 수상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벨치케는 사고 후 닷새 만인 지난 3일 60대 한국인 남성이 발견된 하르타 지역의 다뉴브강 건너편입니다. 헝가리 측은 아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며 즉각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시신이 침몰 사고 희생자로 밝혀지면 한국인 사망자는 23명으로 늘고 실종은 3명으로 줄어듭니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 11일 인양된 허블레아니호는 체펠섬으로 옮겨져 일부 선내 수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내부에 진흙이 많아 정밀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우리 구조대는 허블레아니호 선체 수색과 함께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상 수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뉴브강 하류 부근 국가들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하루 만에 열린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공식 브리핑. 현장 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기계실에 발전기 등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지고 우리 대원들 안전에 좀 위험이 된다고 헝가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체 진입이 좀 제한이 됐습니다. 송 대령은 이와 함께 침몰 현장 주변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헝가리 측에 수중 소나 장비 투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잠수사들도 직접 물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체 주변 밑바닥, 강 밑바닥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5km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수중 소나를 이용해가지고 헬기를 동원한 공중 수색은 헝가리 경찰에 맡기고 우리 구조대는 보트 여러 대를 이용한 하류 수상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뉴브강 하류 쪽 국가들의 실종자 수색과 수습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보름째로 접어들면서 실종자들이 훨씬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접 국가들한테 좀 더 협조해서 인접 국가로 혹시 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부다페스트에 추가로 입국하는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람선 참사가 나기 전에 다뉴브강의 선박 운항이 너무 많아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당국이 관광 수익 때문에 방치한 거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기청 기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입니다. 해질녘부터 강을 오가는 배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밤이 어두워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위에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중앙선이 없는 그런 왕복 8차선에서 차들이 다니는 것처럼 복잡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시 당국도 다뉴브 강의 선박 교통량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부다페스트시가 의뢰에 작성된 2013년 연구 보고서는 유람선 수가 증가하면서 수상교통 혼잡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부다페스트 교통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도 다뉴브 강을 오가는 유람선과 다른 선박 간에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수입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고가 난 뒤 당국이 허가 없이 운항하는 선박을 단속하면서 통행량은 다소 줄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헝가리 지부 관계자는 유람선의 증가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왜 무시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날지 여부 또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사이에 그리고 또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을 때에도 양 정상들 간에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친서에 대해서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그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또 변함없는 어떤 그 대화의 의지 이런 것들 표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이렇게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란 좋은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진리를 한반도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 주최 국빈 만찬 답사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전쟁 중단을 선언했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마지막 전투를 기념해 국경에 세운 세계 역사상 첫 평화공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돼야 합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가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친서 외교를 재가동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앞서 난항을 겪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도 톡톡히 제 역할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훌륭한 친서에 이은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가 3차 회담을 이끌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그동안 전혀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 재개의 계기라고 보기는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친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점으로 미뤄 비핵화 협상에 진일보된 내용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고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도 조문단 없이 조화와 조의만 전달해온 건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접촉이 2월 이후 얼어붙었던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북한이 구체적 입장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도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봅니다. 싱가포르 회담 1주년에 이어진 남북, 북미 간 접촉이 3차 회담을 여는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여사의 헌신과 노력을 온결애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장례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조의문을 읽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결의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엔 이틀째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조문 둘째 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이른 아침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전 씨가 화환을 보낸 데 이어 부인 이순자 씨도 직접 조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수행원 없이 홀로 장례식장에 도착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어떤 심경으로 오셨는지. 이 여사와 수십 년간 벗처럼 지내온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는 강인했던 고인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여성의 권익을 평등하게, 공정하게 인정받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조문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고 남북한이 모처럼 연 평화의 길이 흔들림 없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여사가 이룬 업적을 기리며 평안한 길을 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민주화와 그리고 여성 또 평화 통일을 향한 여사님의 헌신과 업적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프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물결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2달 가까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국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계파별로 맞서고 있는 건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발언이나 당내 막말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연이어 사과하자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김 의원은 정치가 말싸움인데 대표가 너무 자주 사과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지금 제명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막말입니다. 역시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박계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미지 정치,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한국당은 제왕적 당대표제와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내가 본 민심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해라.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민심 들은 대로 내가 오늘 쓴 겁니다. 원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 원내에서. 여기에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주장과 이에 맞서 집단 탈당설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는 한층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당을 함께 가는 당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점차 늘어가면서 중도층 지지율 확대를 노리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출근길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속의 볕이 점차 강해지면서 낮에는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0도, 의성은 31도까지 치솟으면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일사 때문에 오늘은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높아집니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입니다. 다만 충청과 전북 지역,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이어지면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16.9도, 대구 1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안동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여름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 모레는 내륙 일부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부패한 물체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는 어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식장을 하는 어민이 그물에 걸린 비닐봉지를 건져 올렸다가 놀라서 바다로 다시 버렸다는 겁니다. 해경은 만에 하나 비닐봉지가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비정과 잠수사를 동원해 수중 수색을 했지만 아직 비닐봉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버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 30살 A씨입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대전 지역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배 트럭 엔진에서 난 불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과 택배 물품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엔진룸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운전자는 운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 차를 세웠는데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승합차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김학의와 장자연 사건 등 과거 논란이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거부해서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은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시작됐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용산 참사 등 대표 의혹 사건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진행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두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과거사위 수사 권고 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했지만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마녀 사냥이란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선 거짓 진술 논란에다 조사단 4분까지 겹치는 등 과거사 조사 결과에 대한 각종 소송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과거사위 활동이 마무리된 시점에 맞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기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철수해버렸고 결국 텅 빈 회의장에서 미리 쓴 발표문만 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관이 읽은 발표문 안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고 장관이 아닌 대변인을 통한 질의응답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본적인 취재 활동까지 외면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 달 뒤 광주에선 세계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묵을 숙소입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에어컨 설치가 한창입니다. 수영대회 선수촌은 개막식 일주일 전인 다음 달 5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경영과 아티스틱 수영 등 6가지 종목의 대회장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에 대비한 군과 경찰, 소방 등의 협조 체제도 탄탄하게 구축됐습니다.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통합하고 또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노고를 취합니다. 대회를 통해 광주를 알리기 위한 시민 실천 다짐 대회도 열렸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등에서는 깨끗한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를 찾고 있던 중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대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경기 엔트리 마감까지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수영대회 참가국은 모두 196개의 나라에 선수와 임원은 15,000여 명.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는 다음 달 12일에 개막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이 회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수주 내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결국 결정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오슬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접경 지역의 재난재해와 어민들의 조업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 인양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이 추가 수습됐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6시 35분, 우리 시각으론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침몰 사고 현장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110km 떨어진 지점 벨치케에서 수상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벨치케는 지난 3일 6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하르타 지역의 강 건너편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즉각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시신이 침몰 사고 희생자로 밝혀지면 사망자는 23명으로 늘고 실종은 3명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구조대는 허블레아니오 선체 수색과 함께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상 수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뉴브강 하류 부근 국가들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세영 기자입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하루 만에 열린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공식 브리핑. 현장 지휘관인 송순근 대령은 선체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기계실에 발전기 등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지고 우리 대원들 안전에 좀 위험이 된다고 헝가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체 진입이 좀 제한이 됐습니다. 송 대령은 이와 함께 침몰 현장 주변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헝가리 측에 수중 소나 장비 투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잠수사들도 직접 물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체 주변 밑바닥, 강 밑바닥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5km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수중 소나를 이용해가지고 헬기를 동원한 공중 수색은 헝가리 경찰에 맡기고 우리 구조대는 보트 여러 대를 이용한 하류 수상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뉴브강 하류 쪽 국가들의 실종자 수색과 수습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보름째로 접어들면서 실종자들이 훨씬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접 국가들한테 좀 더 협조해서 인접 국가로 혹시 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부다페스트에 추가로 입국하는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국내로 귀국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인양된 유람선 선실에 대한 우리 측의 직접 수색은 오늘 이뤄집니다. 헝가리 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선실 수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허블레아니오 선실에 진입해 정밀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28살 A씨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광주 풍양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52시간 근무제와 요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요금 인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고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요금 인상. 시내버스 200원과 광역버스 400원을 올렸는데 파업이 임박하자 협상 시한에 쫓겨 부랴부랴 결정했습니다.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버스 요금 인상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당국을 성토하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대학생들에게도 큰 부담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버스 회사, 버스 노조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만큼 지원을 늘려야 하고 버스업체와 시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하고 비교가 되니까 경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금 인상도 해야 되고 버스 재정 지원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노선 배차도. 준공영제와 관련해 서울시 방안은 업체 이익만 늘려주는 만큼 경기도가 시행할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재정 지원들을 하고 경기도는 준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해서 그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버스업계나 운수종사자, 시민 모두 최선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학고는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등과 함께 사교육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과학고 입학 제도를 바꿔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과학고 입학 전형을 권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 진학 희망자의 사교육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35% 많았고 사교육 참여율도 87.9%로 10.6%포인트 높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사교육비 관련 각종 통계를 근거로 과학고 입학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과학고 입학에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학고 입학 전형은 3단계인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는 서류평가와 출석 면담, 수학과 과학 문제를 푸는 소집 면접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것이 소집 면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소집 면접을 중심으로 한 입학 전형 개선안 마련을 산하정책연구소인 교육정보연구원에 주문했습니다. 수학, 과학 분야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활성화. 두 번째 목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좀 개선해보자, 억제해보자 하는 것이. 오는 8월 내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부터는 면접 문제 출제에 과학고 교사와 함께 기존의 문제를 검토만 했던 중학교 교사도 참여합니다. 문제 유형도 과학적, 수학적 사고력 평가에서 탈피해 중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형태 위주로 바뀔 전망입니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는 앞서 공개한 입학 전형 요강에서 면접 때 중학교 교육 과정의 기초에 과학과 수학의 기본 개념 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시행될 2021학년도 고교 입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서울대가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30%로 늘리고 정시 모집 기간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추가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2021학년도보다 수시 모집 인원은 231명이 줄고 정시 모집 인원이 224명 늘어나게 돼서 정시 선발 비율이 전년도보다 7.1%포인트 높아집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 오는 일요일 결승전을 앞두고 있죠. 서로를 믿고 있고 꼭 우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너무 꿈 같아요. 정말 뭐 소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진짜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에 거의 도달을 해서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아무리 경기장 내에서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어도 저희는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고, 저는 항상 이 팀을 믿었어요. 코치님들, 감독님들, 코칭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형들도 진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진짜 좋은 선수들이어가지고 결승전에서는 또 저희 팀 모두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칭, 감독 전부 다 한 팀이 돼서 마지막 이제 한 경기니까 꼭 우승하고 돌아오고 싶어요. 프로야구 수원 경기에서 선두 SK 와이번스가 KT를 꺾었습니다. KT는 최정이 15홈런을 때리는 등 활발한 타선을 앞세워 6대3으로 이겼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6이닝 2실점 6승째를 거둔 기아는 이틀 연속 삼성을 격파했고, LG는 롯데의 연장 10회 끝내기 폭투를 얻어내 3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2회에만 9득점하며 하나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키움도 NC를 연장 접전 끝에 제압했습니다. 세계 장타 대회에서 474야드를 날렸던 괴력의 장타자 팀 버크가 국내 장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장타 대회 전문 선수인 버크는 용인 88 골프장에서 열린 KB 하나은행 롱 드라이브 챌린지 결승에서 328.1야드를 기록해 우리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제가 400야드를 칠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꼴등은 하지 말아야죠. 두께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2배 차이 납니다. 맑은 하늘의 볕이 점차 강해지면서 낮에는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28도, 의성이 31도까지 높아지면서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나쁨 수준까지 대부분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입니다. 다만 충청과 전북 지역 짙은 안개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18.3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청주와 안동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